그것은 링컨의 생에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몸서리 쳐지는 끔찍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으로 그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그 뒤로 링컨은 두 번 다시 남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고 남을 비웃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을 비난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로부터 훨씬 후인 남북전쟁 당시 링컨은 몇 번씩이나 포토맥 지구의 육군 사령관직에 새로운 장군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는 맥클레란,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같은 장군들이 번번이 비극적인 실패를 거듭하여 링컨을 비관적인 상황에 몰아넣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능한 장군들을 통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링컨은 어느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를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침묵을 시켰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인용구 중 하나는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링컨은 자기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할 때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네.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그들과 같은 행동을 취했을지도 모르니까. 사실 남을 비판할 기회가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링컨이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게티스버그 전투는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간에 걸쳐 벌어졌다. 7월 4일 밤 리 장군은 그 지방에 폭풍우가 몰려오자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리 장군이 패배한 군대와 함께 포토맥에 도착했을 때 리 장군 앞에는 걸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범람해 있었고 리 장군의 바로 뒤에는 승승장구한 북군이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다. 그는 궁지에 물려 탈출할 곳이 없었다. 링컨은 이것을 리 장군의 군대를 생포해 즉각 남북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다. 희망에 부푼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작전 회의를 열지 말고 즉각 리 장군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링컨은 자신의 명령을 전문으로 보내고 곧바로 즉각적인 공격을 요구하는 특사를 미드 장군에게 파견했다. 그런데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던가? 그는 명령을 받은 대로 하지 않았고 그것과는 정반대 행동을 취했다. 즉, 그는 링컨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바로 작전회의를 수집했다. 미드 장군은 망설이며 시간을 지연시켰으며 각종 구실을 내세워 전보를 보냈다. 그는 리 장군을 공격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결국 강물은 줄어들었고 리 장군은 병력과 함께 포토맥 강을 건너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다. 링컨은 격노하여 대간절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아들 로버트에게 소리쳤다. 빌어먹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적은 도관에 든 쥐였는데 손가락만 뻗쳐 움켜잡았으면 만사는 끝날 수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장군이라도 리의 군대를 격파시킬 수 있었겠다. 내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나라도 그를 생포할 수 있었을 게다. 그런데도 내가 한 말이나 행동 어느 것도 군대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어. 매우 낙담한 심정으로 링컨은 책상 앞에 앉아 미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이때 링컨의 말씨는 매우 조심성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해둔다. 그러나 1863년에 쓰여진 이 편지는 어지간히 화가 나서 쓴 것임에 틀림없다. 친애하는 장군께 나는 리 장군의 탈출이 가져온 불행한 사태의 중요성을 기아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 장군은 우군의 수중에 들어와 있었으며 그를 추격만 했더라면 우리의 최근 승전들과 관련시켜 볼 때 전쟁은 종결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좋은 기회를 놓친 현재에는 전쟁 종결의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귀하로서는 지난 월요일 적장 리 장군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현명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가 강을 건너 도망간 지금 그를 공격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날 병력의 3분의 2밖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귀하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여겨지며 나 또한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천재 이루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더할 수 없는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드 장군이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실은 미드 장군은 그 편지를 받지 못했다. 링컨은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편지는 링컨이 죽은 뒤 그의 서류함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나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아마 링컨은 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잠시 참자. 너무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조용한 이곳 백악관의 방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공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지. 그러나 게티스버그에 실제로 가서 미드 장군이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은 유혈을 직접 보고 부상자와 죽어가는 병사들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끼따갑게 들었다면 나도 선뜻 공격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만일 내가 미드 장군과 같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아마 나도 그와 같은 행동을 취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제 그 일은 지나간 일이야.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면 물론 내 마음은 어느 정도 누그러지겠지만 이 편지는 미드 장군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게 만들 것이고 도리어 나를 비난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편지는 서운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사령관으로서 그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며 끝내는 군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될지도 몰라. 그리하여 이미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링컨은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링컨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신랄한 비난과 힐책은 결국 대개의 경우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재임 중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면 언제나 거실벽에 걸려있는 링컨의 커다란 초상화를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물어보곤 했다고 한다. 링컨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그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만일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싶어지면 링컨을 생각해보라. 만일 링컨이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마크 트웨이는 종종 우라통을 터뜨렸고 그때마다 욕설로 가득 찬 편지를 썼다. 한 예로 그는 언젠가 자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매장 허가증이요. 말만 하면 내가 그것을 얻도록 주선해 주겠소. 또 어떤 때는 그의 철자와 구두점을 고쳐보려고 시도한 교정 직원에 대해 담당 편집자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부터는 내 원고에 대해 고칠 생각을 하지 말 것이며 그런 건방진 생각은 그 썩은 머릿속에 놔두라고 충고하시오 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신랄한 편지를 쓰는 것은 마크 트웨인을 기분 좋게 만들었다. 그 편지들은 그의 우라를 풀어주었지만 아무래도 해를 입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남편 몰래 편지를 빼놓았기 때문이다. 그 편지들은 보내지지 않았다. 당신은 남의 결점을 바로잡아주고 개선시켜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나도 그런 마음에 동의한다. 그러나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순수한 자기 본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섣불리 남을 개선하기보다는 이득이 많고 훨씬 더 위험이 적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고 동양의 현인 공자는 말했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고 무척 노력했고 당시 미국 문단의 인기 작가였던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어리석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작가들에 관한 잡지 기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데이비드에게 그의 창작 방법을 이야기해달라고 편지를 썼던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몇 주일 전 나는 편지 끝에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은 편지를 어떤 사람한테서 받은 적이 있었다. 구술은 했으나 읽어보지는 않았음. 나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는 그 글을 쓴 사람이 대단한 거물이며 몹시 바쁘고 중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조금도 바쁘지 않았으니 리처드 하딩 데이비드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를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짧은 편지의 말미에 구술은 했으나 읽어보지 않았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데이비스는 그 편지에 답장을 보내는 수고는 결코 하지 않았다. 다만 편지 하단 여백에 몇 자 적어 편지를 내게 되돌려 보냈다. 무례한 짓은 적당히 하게. 물론 내가 무례한 짓을 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런 비난을 받을 만도 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나는 그것이 서운했다. 어찌나 원망스러웠던지 10년 뒤에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내 마음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던 한 가지 생각은 시인하기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가 나에게 입혔던 상처였다. 죽을 때까지 남에게 원망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라. 그 비판이 확실하면 할수록 효과는 더 커진다. 대개 사람들은 다루는 경우 상대를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상대는 감정의 동물이고 심지어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문학을 빛나게 한 토머스 하디가 영구히 소설을 쓰지 않게 된 것은 마음에 없는 비평 때문이었으며 영국의 천재 시인 토머스 채터튼을 자살로 몰아넣는 것도 비평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분별업기로 유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외교적 수완과 능숙하게 사람을 다루는 기술로 후에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가 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라고 그는 말했다. 바보들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며 불평한다.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격과 극기심이 필요하다. 위인은 소인을 다루는 태도에서 그의 위대함을 나타낸다고 칼라일은 말했다. 유명한 시험 비행사이자 여러 차례 공중 고개쇼를 한 밥 후보는 샌디에이고에서의 에어쇼를 끝내고 F-51 비행기로 로스앤젤레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비행기술이라는 잡지를 통해 300피터 상공에서 일어난 그때 일에 대해 말했다. 갑자기 양쪽 엔진이 멈춘 상황에서 부상자 없이 기체를 착륙시킨 일을 두고 한 말이었다. 비상 착륙을 한 후보가 처음 한 것은 비행기의 연료를 체크하는 일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그가 조종하고 있던 2차 대전 당시의 비행기에는 휘발유가 아니라 제트 연료가 들어가 있었다. 비행장으로 돌아온 그는 비행기를 정비한 정비사를 만나자고 했다. 그 젊은 정비사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몹시 고민하고 있었으며 후보가 갔을 때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와 하마터면 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뻔했던 것이다. 후보의 분노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모두들 정비사의 실수에 대해 후보가 심한 질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비사에게 욕을 퍼붓지도 않고 책망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정비사 어깨에 팔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네. 그러니 F51은 자네가 맡아서 매일 정비해주게. 흔히 부모들은 자녀를 비난하고 싶어 한다. 당신은 내가 비난하지 말라고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녀들을 비판하기 전에 미국 저널 잡지의 고전 중 하나인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를 읽어보십시오. 이 기사는 원래 피플즈 홈 저널지에 사설로 게재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저자의 동의를 얻어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의 요약본을 여기에 옮겨 실는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는 진지한 느낌을 단숨에 써내려간 짧은 글로 많은 독자의 심금을 울려 해마다 계속 나오는 인기 있는 글이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가 작가 W. 리빙스턴 라니드에 의해 발표된 이래 계속해서 전국의 잡지, 가정지, 일간 신문에 수백 번 게재되었다. 이 글은 거의 모든 외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 기사는 학교, 교회, 그리고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며 많은 프로그램에서 방송되기도 하였다. 기사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 W. 리빙스턴 라니드. 아들아, 내 말을 듣거라. 나는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야기하고 있단다. 내 조그만 손은 뺨 밑에 껴있고 금발의 곱슬머리는 촉촉하게 젖어있는 이마에 붙어있구나. 나는 내 방에 혼자 몰래 들어왔단다. 몇 분 전에 서재에서 서류를 읽고 있을 때 후회의 거센 물결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며 내 잠자리를 찾아왔단다. 내가 생각해 오던 몇 가지 일이 있다. 아들아, 나는 너한테 너무 까다롭게 대해왔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얼굴에 물만 찍어 바른다고 해서 학교에 가려고 옷을 입고 있는 너를 꾸짖곤 했지. 신발을 깨끗이 닦지 않는다고 너를 비난했고 물건을 함부로 마룻바닥에 던져놓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었지. 아침 식사 때도 나는 또 내 결점을 들춰냈다. 음식을 흘린다거나 잘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린다거나 또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고 버터를 빵에 많이 바른다는 등. 그러나 너는 학교에 들어갈 때 출근하는 나를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말했지. 잘 다녀오세요, 아빠. 그때도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지. 어깨를 펴고 걸어라. 얘야, 기억하고 있니? 나중에 내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너는 경계의 빛을 띠고 겁먹은 얼굴로 들어왔었잖니. 일을 방해한다는 것에 짜증을 내면서 서류에서 눈을 뗀 나는 문 옆에서 망설이고 서 있는 너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지.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작스레 나에게로 달려와 두 팔로 내 목을 안고 키스를 했지. 너의 조그만 팔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꽃피운 애정을 담아 나를 꼭 껴안았다. 그것은 어떤 냉담함에도 시들 수 없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서 너는 문 밖으로 나가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내 손에서 서류가 마룻바닥에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직후의 일이었단다. 내가 왜 이런 나쁜 버릇을 갖게 되었을까? 잘못만을 찾아내 꾸짖는 버릇을. 그것은 너를 착한 아이로 만들려다 생긴 버릇이란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너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는 데서 생긴 잘못이란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너를 재고 있었던 거란다. 그러나 너는 착하고 따뜻하고 진솔한 성격을 갖고 있다.
너의 조그만 마음은 넓은 언덕 위를 비치는 새벽별처럼 한없이 넓단다. 그것은 순간적인 생각으로 내게 달려와 저녁 키스를 하던 내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 밤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얘야, 나는 어두운 내 침실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단다. 이것은 작은 속죄에 불과하다. 내가 깨어있을 때 이야기를 해도 너는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리란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매일 나는 참다운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내가 웃을 때 나도 웃겠다. 너를 꾸짖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혀를 깨물었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되뇌어야지. 우리 애는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너를 어른처럼 대해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단다. 지금 내가 침대에 쭈그리고 자는 것을 보니 아직 너는 갓난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구나. 어제까지 너는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품에 안겨 있었지.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너한테 요구해 왔구나. 너무나 또 많은 것을.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자. 그것은 비판보다는 훨씬 유익하고 흥미있는 일이다. 또한 그것은 동정과 관용과 우애를 길러준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존슨 박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심판하려고 하는가? 그러게. 우리는 왜 심판하려고 하는 걸까?